첫 번째는 프랑스 문학이고요. 그리움의 정원에서와 환희의 인간을 연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크리스티앙 보뱅의 그리움의 정원에서입니다. 크리스티앙 보뱅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책이 나올 때마다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 빨리 읽고 나면 다음 책을 또 언제 기다리나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이 책은 보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문학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사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이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목차가 없는 서간집입니다. 수신자는 죽은 연인 지슬렌이에요. 사랑하는 연인 지슬렌이 죽은 후 그녀를 애도하며 쓴 편지입니다. 보뱅이 지슬렌과 사별한 후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계속 그녀를 추억하며 쓴 글이에요.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별에 대한 아름답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뱅은 평범한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을 포착해내는 감각이 탁월한 작가인데요. 이 책도 보뱅 특유의 문장력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슬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보뱅의 마음이 그의 필력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그리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안다고 믿는 모든 것과 고통에 대한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필연성에 대한 진부한 모든 말들을 전염병처럼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한 나는 깨달았다.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있어서도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죽음을 말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열정 어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죽음의 고유한 특성과 사랑의 감미로움에 어울리는 세밀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실한 사람들이 연대 모임을 가진다면 죽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뱅은 죽음을 말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열정 어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상실한 사람이 망자를 보내고 마음을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충분히 애도하고 그리워할 동안 옆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배려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부로 훈수두거나 성급하게 위로하거나 하지 말고 이러면서요. 이 책을 관통하는 정서는 그리움이에요. 보뱅은 애도의 시간 동안 천국에 있는 지슬렌을 상상합니다. 이 부분의 묘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오 지슬렌, 그렇게도 많은 것을 담기엔 관은 터무니없이 작기만 하다. 나는 내가 여전히 악동처럼 짓궂은 장난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을 더 꾸며낼 수 있을까? 비록 내 죽음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내가 천국의 아름다운 무질서를 심어 놓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곳에 너의 추종자들, 식사를 준비하는 천사와 책을 읽어주는 또 다른 천사,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차르트와 함께하고 있다고. 보뱅이 사랑했던 지슬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자유분방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책을 읽다 보면 보뱅이 사랑했던 지슬렌의 빛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떠난 사람이 있으면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지슬렌의 죽음 이후에도 보뱅은 그녀의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하는 지슬렌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뱅이 이야기해요. 그 지슬렌의 딸 클레망스와 공원을 산책한 후 전화박스를 지나가요. 이 전화박스가 그들이 늦어질 때면은 지슬렌한테 전화를 걸곤 하던 장소였어요. 이 지슬렌의 딸이었던 클레망스가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말하고
보뱅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클레망스가 전화를 해요. 그 전화 박스에서. 그리고 끊고 나서 이야기해요. 엄마에게 우린 여전히 잘 지내고 함께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분방함과 웃음은 지슬렌의 특성이에요. 보뱅이 묘사한 지슬렌을 보면 지혜롭고 자유분방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스며든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보뱅이 우리는 네가 떠난 후에도 너의 웃음과 자유로움처럼 너와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단 한 가지 뿐이다. 변함없이 계속 살아가라. 더욱더 잘 살아가라. 무엇보다 악을 행하지 말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을 꽤 오래 읽었어요. 책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후루룩 읽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읽고 또 필사하고 또 읽다가 또 필사하고 이러면서 오래오래 아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랑은 이별보다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믿고 싶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보뱅은 진정한 거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분리하죠. 하지만 그리움과 기억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름다운 문장과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만나고 싶은 분들께 이 책 그리움의 정원에서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특정한 어느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 심지어 이 땅 위에서 사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거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그리움의 정원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연서이다 입니다. 두 번째 책도 크리스티앙 보뱅의 책입니다. 환희의 인간이에요. 그리움의 정원에서가 사별한 후 애도의 가정을 기록한 연서라면 환희의 인간은 삶과 사랑에 대한 빛나는 조각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작은 파테드레스 2편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16개의 에세이로 구성됩니다.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보뱅의 글쓰기가 정말 그래요. 사소한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해 깊은 사색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두 꼭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보뱅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보뱅이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은 서문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읽어드릴게요.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파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4월의 신선한 아침에 맞이하는 그 푸르름 말입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눈물의 반짝임이 담겨있는 푸르름이지요. 당신에게 이 푸르름만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편지는 앙베르나 로테르담의 보석마을에서 다이아몬드를 고이 감쌀 때 쓰는 종이를 떠올리게 할 거예요. 결혼한 신랑의 셔츠처럼 새하얀 그 종이에는 투명한 소금 결정, 동화 속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얀 조약돌, 갓난아이의 눈물 같은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은 이유도 이 책의 이미지와 맞추고 싶어서였어요. 4월의 신선한 아침에 맞이하는 푸르름이 담긴 그런 글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당신에게 이 푸르름만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싶다.
세상은 전쟁 같지만 자연의 생명은 풍요롭게 돌아온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고 나의 이 사유를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이런 글을 썼잖아요.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충만해지는 고백이었어요. 보뱅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참 아름답죠? 또 하나는 보뱅이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글렌 골드의 삶을 조명하면서 아주 일찍 죽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방식대로 연주합니다. 차갑고도 정열적인 방식이죠. 내킨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악보라는 북극으로, 음악이라는 어두운 소나무 밑으로. 할 수 있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연주하는 곳으로. 오직 순백의 음악만이 있는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글렌 골드는 연주자로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날 문득 캐나다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음악의 고독, 고독의 고독을 찾아간다고 말하죠. 그는 많이 사랑받는 연주자였지만 사랑보다 진정한 연주를 해나가고 싶었던 예술가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했죠. 그는 연주회 대신 레코딩으로 자신의 연주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연주라는 게 보면서 듣는 거잖아요. 글렌 골드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음악으로 들려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는 고독이 만들어내는 온전한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렌 골드의 특징은 성실함이에요. 그는 독창적인 바흐 해설자로 유명한데요. 글렌 골드, 저도 여기 이렇게 글렌 골드의 LP를 가지고 있는데요. 1955년에 리마스터링된 그의 음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었던 살아있을 시절의 글렌 골드의 얼굴들이 있고요. 이 음반의 느낌은 성실함, 이성적임, 균일함이었어요. 저는 무기력이 찾아올 때 이 음반을 들으면서 저녁 일과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보뱅이 글렌 골드를 조명할 때는 이런 글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바로 그 말 속에 머물며 침묵할 때면 바로 그 침묵 속에 머문다. 하지만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벗어나 말과 침묵의 고역에서 해방된 희미한 선율 속으로 멀어져 간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멀어져 가는 한 젊은 남자처럼 우리도 멀어져 간다. 목적지를 안다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악 안에 있다는 건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연약한 인생의 오솔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한쪽 빛에서 다른 쪽 빛으로 건너간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그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있다. 불확실함을 견디고 주저함에 미소 지으며 다른 모든 것은 잊은 채로 우리 안에 희미한 생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말이다. 글렌 골드를 보뱅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글렌 골드의 음악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바흐, 굴드의 연주, 그리고 연주를 듣는 아이, 그 아이의 아버지 트럭 운전사, 그 풍경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정말 음악 애호가인 저로서는 너무 좋아서 이 챕터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저는 예술 에세이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요. 보뱅이 글렌 골드를 표현한 것 같은 이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뱅의 환희의 인간의 서문, 그리고 보뱅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법,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책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환희의 인간은 파랑의 청명함을 닮은 아름다운 책이다 입니다.